이번 시간에 백석 시인의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 여기에서 시인에 대해서 그리고 독특한 사연이 있는 제목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못했던 운명론적 인식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것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일단 시인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자, 백석이란 시인은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 본명은 백기행이라고 해요. 자, 본명은 알 필요 없고, 자, 백석은 1912년생이에요. 자, 1995년까지 살았던 시인이고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이 정주라는 곳에 일제시대 때 아주 중요한 학교가 있었어요. 오산학교. 자, 그런데 이 정주의 오산학교 10년 선배 중에 현대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김수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월은 백석에게 동향 선배이면서 동문 선배이기도 해요. 10년 선배. 그래서 같은 시절에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김수월이 백석의 내면 속에 어떤 롤 모델이나 어떤 동경하는 인물로 자리 잡혔을 가능성이 높죠. 자, 백석이 1912년생인데 1931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20살이 안 된 젊은 나이에 당선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돼요. 일본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요. 그리고 1935년에는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로 또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시인은 시와 소설이 동시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런 시인이에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일본 유학파에다가 그것도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석 시인이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선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영어 선생님 활동도 하기도 했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1936년에는 백석 최초의 시집을 내요. 그 시집 제목이 사슴이었어요. 30편 좀 남짓되는 분량의 그런 시들을 모아서 백부 한정판으로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이 대단히 귀해요. 이 시집을 나중에 윤동주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시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보고자 했던 그런 시집이었어요. 자, 이렇게 활동하면서 왕성한 시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던 백석이 1939년에 호련 만주로 떠나요. 자, 이 1939년의 만주 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리하건대 이 기간 동안에 사랑의 아픔이 일단 있었어요. 백석의 전기를 보면 백석이 함흥 쪽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있을 때 나중에 자야 여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제시대라고 하더라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기생 신분의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서 강제 결혼 같은 걸 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백석은 그 결혼 생활에 당연히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방황, 갈등 이런 것들을 계속 겪었나 봐요. 자, 그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백석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백석은 방랑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백석은 결벽증이 있었어요. 자, 백석이 1939년에 호련 만주로 떠나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도 사랑의 실패, 사랑의 아픔이겠죠. 하지만 더 근원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방랑벽과 결벽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방랑벽이란 것은 백석이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기질, 습벽을 얘기하는 거죠. 역마살이 꼈다고 하죠. 그래서 백석이 초기에 기자 생활을 할 때 기자 생활을 백석의 방랑벽에 딱 어울리는 거죠. 전국을 조선 팔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백석 씨의 이 방랑벽 때문에 기행시가 많아요.
자, 이 방랑벽이 기행시가 많이 창작하게 된 그런 그 백석의 시의 특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벽증이 있었는데 대개 예술가들은 결벽증이 많이 있죠. 윤동주도 결벽증이 좀 있었고, 그런데 백석은 결벽증이 좀 심했다고 하고요. 이 결벽증이 시에서, 백석 시에서는 흰색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어떤 순수와 순결, 그리고 고결, 이런 영혼, 정신자세, 이런 걸 추구하는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결벽증이. 자, 그러면 백석이 1939년에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모든 걸 버려버리고 39년에 만주로 떠나게 됐던 것에는 방랑벽이라는 기질적 특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벽증, 즉 일제강점기 최악의 시대로 치닫고 있을 때죠. 1939년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순수하고 순결한 고결한 그런 내면, 그런 정신, 영혼, 이걸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아마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939년에 만주로 가서 여기서 1945년까지 이 기나긴 시절 동안에 백석이 혼자 쓸쓸하게 진짜 비참하게 살아요. 자, 그러면 해방될 때까지 만주에서 살았는데 백석이 실질적으로 시인 활동, 문학 활동을 한 것은 몇 년 안 되는 거죠. 1935년에 시로 등단한 다음에 39년 만주로 떠나기 전까지 불과 4, 5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4, 5년 정도밖에. 그리고 만주에서 생활했던 기간은 거의 6년 정도 되죠. 6, 7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긴 기간을 만주에서 진짜 비참하게 혼자서 쓸쓸하게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1939년에 만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다시피 해야만 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백석의 내면적 그런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만주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던 백석이 1945년에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된 소식을 듣고 기뻐서 만세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달려간 건 아니에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너무 지쳐 있었던 백석이 이제 해방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는 여정도 단숨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거쳤다 저기 거쳤다 이 방랑벽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서 천천히 오게 돼요. 오다가 이제 그 드넓은 만주 벌판 이렇게 있죠. 어딘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해요. 백석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이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 신의주란 도시까지 온 거예요. 신의주.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목에 남신의주 할 때 신의주란 도시 지명이 나온 거죠. 신의주 중에 남신의주예요. 북신의주가 아니라 남신의주. 자, 그런데 백석이 살던 고향 정주는 이쯤에 있어요. 평양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양과 신의주의 중간 정도의 정주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의주에서 이 정주까지는 그때 일제시대 그 감안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어요. 차 타면. 걸어서 오더라도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백석이 이 신의주에 도착해서도 바로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알 수 있죠.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새를 들어서 살아요. 그게 바로 그 새를 들었던 동이 유동이에요. 버드나무 골. 그래서 남신의주 유동이란 것은 지명인 거죠. 도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유동은 동 이름이죠. 그 유동의 박시봉은 사람 이름, 인명이에요. 박시봉 씨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석이 여기서 잠깐 살면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백석이 이 만주에서 생활할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할 때 이 서울에 있었던 절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문학적인 벗들이죠. 이 벗들에게 간혹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지에다가 자기가 시인이다 보니까 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이 시에는 당연히 제목이 있겠죠. 백석이 시라는 것을 의식하고 쓴 거고 이걸 보낼 때도 시라는 자기가 새롭게 쓴 신작시라는 걸 의식해서 보냈기 때문에 제목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신우주에서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이게 편지 내용인데 제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석은 이것을 시처럼 쓴 편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읽었던 절친한 친구, 나중에 아주 유명한 국문학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편지처럼 쓴 진짜 아름다운 시로 읽은 거겠죠. 자,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편지의 발신인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남신우주에 있는 유동에 사는 박시봉 씨 댁으로부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석이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주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렇게 38선이 그어져요. 민족 분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백석은 다시 서울로 내려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 북한은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백석이란 이 엄청난 지식인을 가만두지 않겠죠. 백석도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이데올로기에 맞는 시를 쓰기도 해요. 그런 작품이 실제로 전집에 남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북과 남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남쪽 지역에서는 백석의 시가 금지 작품이 되죠. 금지 작품.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백석 시를 읽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백석 시는 묻혀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백석이 실제로 시인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불과 3, 4년, 4, 5년밖에 안 되는데 만주에서 생활했던 건 6, 7년 되죠. 그리고 수십 년간 금지됐던 거죠. 작품이.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이 성공하고 나서 이 항쟁의 결과로 민주화가 되면서 1988년에 백석의 금지가 풀려요. 그걸 해금이라고 그래요. 해금. 해금돼요. 그래서 88년부터 우리 남한 사람들이 다시 백석의 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석 시를 읽게 됐는데 백석 시가 아주 독특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식인들 사이에 교수들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전파가 되고 하다가 1991년에 전집이 나와요. 전집이 나오는데 이 전집이 나올 때 백석의 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전집을 내겠죠. 그때 남한에서 유명한 국문학자였던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이 작품을 백석의 전집에 심기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1991년이면 백석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95년에 죽었으니까 원 저작자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제목을 자기 멋대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목을 편지 발신인 주소를 갖다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은 이런 독특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는 편지 형식으로 쓴 시이기도 하면서 시 형식으로 쓴 편지이기도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시로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제목의 사연은 그렇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했을 때 이 시에서 읽을 때 중간에 운명론적 인식이 있었죠. 운명론적 인식. 자, 운명이란 것, 자신의 개인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엇, 이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양에서는 천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주은 것,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서양에서 운명을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운명 비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예요. 오이디푸스 왕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신탁을 받아요. 신탁이라는 건 그냥 점쟁이한테 전받다고 생각하세요. 자, 신탁의 내용이 아주 끔찍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는다. 이런 신탁이 내려져요. 그래서 라이오스라는 왕이 그 끔찍한 신탁을 듣자마자 아들을 죽이기로 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신하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발을 꽁꽁 멀로 묶어서 나무에 매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발이 퉁퉁 부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오이디푸스가 아주 갓난 아기 때 버려진 신세가 되었는데 옆에 나라 코린토스라는 그 나라의 왕에게 발견되어서 거기서 왕자로 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성장해서 청년기가 되었을 때 오이디푸스가 또 신탁을 받는데, 즉 점쟁이한테 또 점을 보러 갔는데 끔찍한 점 신탁을 받게 돼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 똑같은 신탁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신탁을 받은 오이디푸스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자란 신분을 다 버리고 길을 나서요. 오이디푸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을 나서서 어떤 갈림길에서 우연히 사소한 시비 끝에 어떤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가 여차저차해서 테베라는 그 도시국가에 들어가는데 테베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영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테베의 왕이 돼요. 테베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 왕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테베라는 국가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데 처음엔 잘 통치되다가 한참 뒤에 기근이 들고 엄청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근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떤 예언자로부터 그 자기가 들었던, 끔찍하게 들었던 그 운명, 그것을 다시 듣게 돼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진짜 사소한 시비 끝에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친아버지였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아내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슬픔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두 눈을 찔러요. 그리고 평생을 방랑하다가 죽게 돼요. 자, 이게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인데, 여기 잘 보면 오이디푸스에게 주어진 운명, 이 운명을 오이디푸스가 알게 되면서 벗어나고자 하죠. 하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운명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비극의 최고 작품이 오이디푸스 왕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 개인은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힘을 느끼면서 그걸 수용하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돼요. 오이디푸스는 비록 눈을 잃었지만, 스스로 눈을 찔렀죠. 눈을 잃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방랑하다가 쓸쓸하게 죽었지만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내면은 평화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운명론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시적화자가 엄청난 고뇌에 쌓여 있다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고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런 구절들이 운명론적 인식과 연관되는 구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석이란 시인에 대해서,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운명론적 인식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봤어요.